명교 일행은 그날 이후 숭산소림사를 향해 길을 잡아 떠났다. 드디어 중원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옥문관에 들어선 일행은 저작거리에 낙타를 팔아치우고 말을 사들여 갈아탔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길을 재촉해 갔다. 옥문관을 지나 한참을 달리던 일행 앞에 20여 그루쯤 되는 버드나무가 가지런히 서 있는 숲이 나타났다. 명교 일행은 한낮에 뙤약볕을 피해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버드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먼저 도착해 쉬고 있는 다른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총 9명이었다. 그중 8명은 건장한 사내로 모두 사냥꾼 차림을 하고 있었고 허리에는 요도를 차고 등에는 화살이 가득 담긴 전통과 활을 메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나이 젊은 선비 차림의 공자였다. 장무기는 말에서 뛰어내리며 흘낏 그 공자를 바라봤다. 준수한 외모에 백옥으로 만든 진귀한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이 어느 부유한 귀족 가문의 자제인 듯했다. 말에서 내린 장무기 일행은 그 9사람을 훑어보다가 젊은 공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장검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장검의 손잡이에 또렷하게 의천이란 두 글자가 아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멸절사태 손에 있어야 할 의천검이 어째서 저 젊은 공자 손에 있단 말인가? 성질급한 주전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막 그 젊은 공자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으려 하던 순간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어지러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일제히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5, 60명가량 되어 보이는 몽골족 관군 기병대가 100여 명쯤 되어 보이는 부녀자들을 결박하여 끌고 가고 있었다. 그들은 길게 늘어뜨린 밧줄에 묶인 채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한족 출신의 부녀자들이었다. 아마도 원나라 관군 기병대가 어느 고을을 습격해서 노략질하고 사로잡아오는 백성이 분명해 보였다. 몽골족이 중원을 침입한 지도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이들기마 민족은 중원 땅에 살고 있던 한족 사람들을 말이나 양 같은 가축보다도 더 못한 짐승처럼 취급했다. 이 모습을 본 명교 신도들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이들은 교주의 말이 떨어지면 즉시 뛰쳐나가 몽골 기병대를 덮쳐들 기세였다. 바로 그때였다. 의천검을 허리에 찬 젊은 공자가 5, 6, 8하는 자에게 말했다. 네가 가서 저 여인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일러라. 가냘프고 말띠 맑은 목소리에 어딘가 모르게 교태마저 깃든 폼이 아마도 이 젊은 공자는 남장한 여인인 듯 싶었다. 5, 6, 8하는 사내는 젊은 공자에게 명을 받자마자 말을 타고 몽골족 기병대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여인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기병대 안에서 군관 하나가 팔에 어린 처녀를 껴안은 채 달려나와 5, 6, 8을 흘겨보았다. 그러고는 어처구니가 없는지 껄껄대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 군관은 5, 6파와 잠시 실랑이하고는 버드나무 숲으로 눈길을 돌렸다. 5, 6파와 같은 사냥꾼 차림을 한 일행을 이리저리 훑어보다가 젊은 공자에게 가서 시선이 멈췄다. 이 군관의 시선이 멈춘 이유는 젊은 공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에 박힌 굵은 야명주 두 알이 번쩍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희귀한 구슬을 보고 욕심이 생긴 군관은 크게 웃으며 젊은 공자를 향해 말을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고 젊은 공자는 곁에 둘러앉은 사냥꾼들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파공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어느새 발사했는지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 한 대가 마주 달려오던 군관의 앞가슴을 정확히 꿰뚫고 등 뒤로 빠져나갔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사냥꾼의 솜씨가 아니었다. 뒤이어 파공음이 연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러자 화살비가 몽골족 기마대를 향해 억수같이 날아갔다. 갑자기 무더기로 날아온 화살에 원나라 관군 병사들이 죽어나갔다. 기병대는 비록 창졸간의 공격을 당해 한순간 놀라기는 했으나 훈련받은 병사들이라 대응이 빨랐다. 그들은 즉시 대우를 갖추고 달려나오는 사냥꾼들을 향해 일제히 활로 응사했다. 말을 달려나오는 사냥꾼들은 보기 좋게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면서 화살을 한 대씩 정확하게 날렸다. 그러자 삽시간에 몽골족 기병대 30여 명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 실로 냉혹할 정도로 정확한 궁술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군 30여 명이 사살당하자 나머지 병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더니 부녀자들을 내팽개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8명의 사냥꾼들은 그런 관군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결국 관군들은 채 1, 2도 도망가지 못하고
모두 추격하던 사냥꾼들의 화살에 전멸하고 말았다. 사냥꾼 8명이 버드나무 숲으로 돌아오자 홀로 남겨져 있던 젊은 공자가 여유있게 말 한 장에 훌쩍 올라타더니 쏜살같이 말을 박차 버드나무 숲을 벗어났다. 그러자 그 뒤를 8명의 사냥꾼들이 따랐다. 그들은 숲을 벗어나면서도 장무기 일행 쪽으로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자 명교 일행은 납치되어 가던 부녀자들을 풀어주고 광군들의 시신에서 금품을 꺼내 나눠준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다. 양소는 좀 전에 8사냥꾼이 사용한 궁술이 중원의 것이 아니라 몽골족의 궁술이라는 걸 알아봤다. 그렇다면 몽골인이 몽골군을 죽였다는 이야긴데 도통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일행의 입에서는 원나라 광군들을 몰살시킨 8명의 신군과 남장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명교 신도들은 그들 8사냥꾼을 신전파룽이라 부르며 찬양하기까지 했다. 이 무렵 을리정도 기력을 회복해서 정신이 맑아졌다. 정신이 맑아진 을리정은 광명정을 뛰쳐나간 이후의 행적에 관해 이야기해줬다. 약혼녀 기호부가 스승인 멸절사태에게 죽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던 을리정은 광명정을 내려간 뒤 정처 없이 황량한 사막을 헤매다 길을 잃었다고 한다. 을리정은 고비 사막의 악명 높은 황사 모래 폭풍에 휩쓸려 열흘 동안 길을 헤매다 드디어 길을 찾게 된다. 그러다 길에서 우연히 소림사 승려 5과 마주쳤다고 한다. 을리정이 자기 신분을 밝히자마자 그들은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다짜고짜 달려들었다. 어쩔 수 없이 을리정은 1대5로 피를 튀기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을리정은 전력을 다해 싸운 끝에 승려 2사람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중상을 입고 말았다. 5 승려의 무공이 높은 것도 있었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열흘 동안 황량한 사막을 헤매고 다닌 을리정은 제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3 승려 중 하나가 중상을 입고 쓰러진 을리정의 사지뼈마디를 모조리 부러뜨린 다음 모래 골짜기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장무기 일행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몇 날 며칠을 독수리들과 목숨건 사투를 벌였다. 을리정은 그들 5 승려의 무공은 소림파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이상한 것은 이번 선멸전에 참가한 공지대사 휘하의 승려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도 후속 부대 소속 같은데 그들이 왜 같은 정파의 선멸전의 연합 세력인 무당파를 공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장무기 일행은 영등현을 지나고 있었다. 일행은 좀 더 행군해서 강성자에서 투숙할 예정이었다. 일행이 한창 길을 재촉할 때였다. 갑자기 앞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2 필의 말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주 달려왔다. 일행 앞에 멈춰선 2 필의 말에서 내린 사람들이 공손하게 장무기에게 인사를 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며칠 전 버드나무 숲에서 몽골족 관군 기병대 50여 명을 사살한 신전파룽 가운데 2 사람이었다. 그들은 장무기에게 자기 주인 되는 조씨 아가씨가 명교의 교주와 여러 호거를 장원으로 초대하고 싶어 한다고 말을 전했다. 장무기 일행은 안 그래도 신전파룽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차여서 흔쾌히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사실 장무기는 신전파룽과 교분을 나누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사는 이들의 주인 허리에 차고 있던 이창검이었다. 장무기 일행은 신전파룽 중 2 사람의 안내를 받아 장원으로 향했다. 장원으로 가는 길 중간중간마다 신전파룽이 일행을 영접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결국 장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신전파룽 8사람과 함께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장무기 일행은 상대방이 예의를 갖추는 것에 빈틈이 없는 것을 보고 속으로 흐뭇해했다. 장원 대문이 활짝 열리고 장무기 일행이 장원 안으로 들어가자 신전파룽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조씨 아가씨가 문 밖에 나와 영접했다. 그녀는 버드나무 숲에서 봤던 남장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자신을 녹류산장의 주인 조민이라고 소개했다. 조민은 장무기뿐 아니라 양소와 사대호법, 오산인, 오행기의 수장들 이름을 줄줄이 쏟아내며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말을 건넸다. 조민은 단지 이름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명교 내에서의 서열에 따라 정확하게 인사를 건넸다. 장무기가 어떻게 명교 수뇌부들의 이름과 직위 서열까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민은 광명정에서 싸워 이긴 일이 무림계에 소문이 나 있다며 웃어넘겼다. 장무기도 듣고 보니 그럴싸한지라
몇 마디 겸양의 말로 응대하고 나서 여태껏 궁금했던 신전파룽에 관해서 물었다. 그러자 신전파룽 중 키가 큰 사내가 주인을 대신해 자기들을 소개했다. 신전파룽은 차례대로 조일상, 전입회, 손삼회, 이사최, 주호수, 오륙파, 정칠멸, 왕팔쇠라고 했다. 그 소개말을 들은 명교 일행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흉측한 이름이 있을 수 있는가? 중국에서 제일 흔한 성씨를 대라면 조, 전, 손, 이, 주, 오, 정, 왕씨를 꼽는다. 이 순서대로 성씨를 따서 썼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름자가 하나같이 해괴망측하고 불길하게 짝이 없었다. 가운데 이름자가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나간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끝자에 다치고 패배하고 훼손되고 꺾어지고 승부에서 지고 박살나고 전멸당하고 쇠약해지고라는 끔찍할 정도로 불길한 이름자를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강호에는 여러 이유로 가명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들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려니 하고 굳이 캐묻지 않았다. 명교 수뇌부들은 조민의 안내를 받아 대청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일행은 신전파룽의 배웅을 받아 별당으로 들어갔다. 조민은 명교 일행에게 좋은 술과 고기를 대접했다. 원래 명교 신도들은 채식만 하는 것이 교리였지만 총단이 곤륜산 깊은 산중으로 옮겨간 다음부터는 이러한 금기를 깨뜨렸다. 서역 지방은 채소 구하기가 고기 구하기보다 힘들었고 기후마저 무더위와 강추위가 거듭되는 지역이라 기름기를 섭취하지 않고서는 체력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조민은 손님들이 충분히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수정각이라는 정자로 나가 함께 꽃을 구경하며 술을 마시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명교 수뇌부들은 조민을 따라 수정각으로 이동했다. 수정각을 둘러싼 연못에는 수선화와 비슷한 모양의 꽃이 8송이 남짓 피어 있었다. 꽃송이의 크기도 수선화 정도인데 새하얀 빛깔에 그윽한 향기를 풍겼다. 장무기 일행은 맑은 꽃향기와 맛 좋은 술을 마음껏 즐기면서 오랜 여행길에 여독을 풀었다. 바람결에 은은히 풍겨날리는 꽃향기가 여로에 지친 나그네들의 정신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거기다 조민은 입담이 아주 좋아 명교 사람들 기분을 잘 맞춰줬다. 하지만 손님들이 그녀의 내력에 관해 물으면 미소만 지을 뿐 대꾸하지 않고 재빨리 화제를 돌려버렸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고 좌중이 긴장이 풀어진 틈을 타서 장무기가 넌지시 물었다. 낭자께서 차고 계신 그 의천검은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그러자 조민은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의천검을 끌러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술기운이 올라와 더 마셨다가는 신뢰를 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민은 잠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올 테니 사양 말고 마음껏 즐기라는 말을 남기고 정자 바깥으로 나갔다. 시중 드는 사람들이 요리 접시를 끊임없이 내왔지만 명교 사람들은 주인 없는 자리인지라 더 이상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의천검에만 시선이 집중되었을 뿐이다. 한참을 기다려도 조민이 돌아오지 않자 성질급한 주전이 궁금증을 못 참겠는지 식탁 위에 놓인 의천검을 집어들어봤다. 그런데 주전은 의천검을 들다가 칼이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다. 주전이 그 자리에서 칼을 뽑는 순간 장무기 일행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고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악에 찬 눈길로 문제의 장검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진짜 의천검이 아니라 정교하게 깎아 만든 목검이었다. 가짜 의천검을 칼집에서 뽑기가 무섭게 한 가닥 옅은 나무 향내가 장무기 일행의 코에 스며들었다. 칼날이 담황색을 띤 것으로 보건대 아무래도 단양목을 깎아 만든 것이 분명했다. 명교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얼떨떨한 표정만 지을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양손은 심각한 표정으로 조민이 우리에게 호의를 품고 있지 않은 듯 싶다고 장무기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이곳은 위험한 것 같으니 당장 떠나자고 했다. 장무기도 그런 양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즉시 농류산장을 떠나기로 했다. 일행이 출발 준비를 마치고 막 떠나려 할 때 조민이 총총걸음으로 달려나왔다. 장무기는 급한 일이 생겨 길을 떠나야겠다고 말하고는 농류산장을 떠났다. 떠나는 일행을 바라보는 조민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서렸다. 농류산장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다다르자 이내 사방팔방이 탁 트인 벌판이 나타났다. 그제야 안심이 되었던지 사람들은 각자 입을 열었다.
그런데 한창 떠들고 있던 주전이 말하다 말고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안장에서 굴러떨어졌다. 주전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던 설부득이 다급하게 뛰어내려서 부축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낙천가인 주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껄껄대고 웃으며 오랜만에 술을 마셨더니 취해서 현기증이 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나머지 일행이 그 현기증이란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그들 역시 녹류산장을 떠나온 이후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모두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었다. 장무기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왕난고가 남긴 독경을 뒤져봤다. 그러나 쉽사리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술과 음식을 먹었는데 왜 그런 증상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대경실색하여 말고삐를 잡아당겨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기 무섭게 일행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정자에서 술을 드신 분들은 당장 말에서 내리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으로 호흡만 하되 절대로 운기조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행기와 천은기는 사방으로 나누어 서서 수령들을 보호하시오. 누구든지 접근하는 자가 있거든 가차없이 물리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쳐 죽여도 무방하오. 장무기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된다고 명을 내리고는 최고 속도로 경공신법을 펼쳐 녹류산장으로 질주해갔다. 독의 정체를 파악한 장무기는 이 독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말을 타지 않고 내공을 소모하더라도 경공을 사용해서 뛰어갔던 것이다. 만일 해독제를 제때 빼앗아오지 못할 경우 명교 수뇌부들은 모두 죽을 것이었다. 장무기는 녹류산장까지 되돌아가는 20여 리기를 단숨에 치달렸다. 그리고 장원 대문 앞에 다다르자 장무기는 기다리지 않고 몸을 솟구쳐 그대로 녹류산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대문 앞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저 눈앞이 번쩍하면서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간 듯 아찔한 느낌만 받았을 뿐. 장무기가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장무기는 그대로 후원에 있는 수정각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수정각 안에는 여인 차림으로 조민이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하고 있었다. 조민은 다급한 모습으로 나타난 장무기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화초 몇 구루 얻어가겠다고 말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연못 가운데로 몸을 날렸다. 수면과 평행선을 이룬 채 날아간 장무기는 물 위에 내려서는가 싶더니 이내 정자 쪽으로 되돌아왔다. 장무기 양손에는 어느새 뽑아냈는지 연못에 핀 수선화 모양의 화초 8포기가 뿌리째 들려 있었다. 장무기의 발이 이제 막 정자 바닥을 딛고 올라서려는 찰나 갑자기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이 들리더니 쇠털같이 미세한 암기 몇 대가 정면으로 쏘아져 왔다. 장무기는 오른쪽 소매자락을 휩쓸어 날아오는 암기를 모조리 휘감아 들였다. 그러고는 왼쪽 소매자락으로 조민을 공격했다. 그러자 조민이 몸을 비스듬히 틀어 공격을 피하니 탁자 위에 놓여있던 집기들이 모조리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다. 정자 안에 무사히 내려선 장무기는 먼저 손에 들린 화초를 재빨리 살펴보았다. 다행히 해독제로 쓰일 화초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장무기는 화초를 뿌리째 품속에 쑤셔넣고 나서 조민에게 해독제를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러나 조민은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검 2자루를 들고 장무기를 공격해 들어갔다. 장무기는 재빨리 오른쪽 소매자락을 다시 한번 휘둘러 옷자락에 꽂혀있던 쇠털같이 미세한 암기를 조민에게 한꺼번에 날려보냈다. 조민은 정자 기둥을 잡고 바깥쪽으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금침을 피한 다음 오른발 끝으로 계단을 툭 찍더니 날렵한 동작으로 정자 안으로 되돌아왔다. 그러고는 양손에 쥔 단검으로 장무기를 공격해 들어갔다. 장무기는 슬쩍 몸을 뒤로 빼내면서 조민의 양손목 혈도를 가볍게 찍어 칼을 떨어뜨리게 했다. 조민은 떨어지는 단검 2자루를 연거푸 발등으로 차서 장무기 얼굴로 날려보냈다. 장무기가 재빨리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자 단검 2자루는 곧바로 코끝을 스치고 지나쳐 정자 기둥에 들이박혔다. 칼을 던져보낸 기세가 얼마나 세찬지 기둥에 박힌 칼자루가 여전히 부르르 떨고 있었다. 장무기가 섬뜩 놀랄 정도로 기막힌 역습이었다. 무공 실력으로만 따지자면 조민은 명교 수뇌부들보다 뒤떨어졌다.
하지만 총명함과 임기응변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양손이 빈 조미는 곧바로 탁자 위에 놓인 목재 의천검을 움켜잡았다. 그러고는 목검을 빼지 않은 채 그대로 장무기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나 그 공격도 무의미하게 장무기의 건곤된 아이 신공에 막혀 오히려 칼을 빼앗기고 말았다. 목재 의천검을 빼앗은 장무기는 그대로 등을 돌려 정각 밖으로 나왔다. 등 뒤에서 조민이 장무기를 불러 세웠다. 그러나 장무기는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갈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조민이 기둥에 박힌 칼을 뽑더니 스스로 가슴을 찔러 자결하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아무리 성격이 불같기로서니 몇 수 겨름에 졌다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찌르다니. 장무기는 황급히 발길을 돌려 정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칼끝이 심장부를 꿰뚫지만 않았다면 살려낼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장무기가 탁자 모서리 앞 두세 걸음까지 다가서서 엎어진 그녀의 어깨를 막 젖히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발밑이 푹신하더니 딛고 있던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몸이 텅 빈 허공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아뿔싸 또 당했구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